현재 개표가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고요. 전국적인 그 개표율이 3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때 같으면은 이 정도면은 여야 간에 우열이 어느 정도는 가려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판세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엠브레인 이병희 상무 그리고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이강윤 평론가, 허성우 박사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강원도와 충북도지사 선거 이 두 곳이 가장 지금 그 뜨겁게 혼전 양상인 것 같은데요. 특히 네. 그 충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표 차이로 계속 그 1위와 2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현 선생님? 네, 정말 근자에 보기 드문, 더군다나 무슨 뭐 소규모 단위도 아니고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앞으로도 이런 박빙의 엎치락뒤치락은 있기 힘들 것 같은데, 원래 두 후보가 오랜 직이고 40년 직이라고 네, 하죠? 공통점도 많고 다른 점도 또 많아요. 네. 그동안의 인생 루트나 역정 이런 건 상당히 다르면서도 한 사람은 여권에서 뭐 장관으로 의원으로 했고 한 사람은 야당으로서 충주시장 쭉 네. 커왔는데 지금 말씀 나눈 중간에 네네. 자, 이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 안희정 후보 지금 소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제를 지금 저는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호남, 충청의 이 지역 정치 구도를 우리 충청도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동서냉전의 그 색깔의 정치, 충청도가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지난 산업화 시절 공화당의 본거지였습니다. 산업화의 전통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난 20세기의 정치를 극복해야 될 힘도 저는 우리 충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과 격려는 20세기의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지역 정치, 동서냉전의 낡은 이념의 정치,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자는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쁩니다. 선거 과정 내내 우리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충청도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우리 충청도의 이러한 도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더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께서 유력과 확실이라고 하는 개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흐름이 쭉 이어져서 당선이 마지막으로 확실시 되는 순간까지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당선이 확정이 됐군요. 네. 안희정 후보, 안희정 지사 재선에 성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친박계 정진석 후보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접전을 벌였는데요. 자, 이 표정을 보면 이제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만 네. 출구조사 때까지만 해도 초박빙 접전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개표가 한 5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안희정 후보 당선이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고요. 두 지역 다 야당 현역 지사를 상대로 그다음에 세월호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지는, 그래서 정부 여당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 후보들이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역적 특성,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항상 소지역주의가 오래되어 온 소지역주의 있지 않습니까? 영동과 영서의 대립이고 두 후보가 또 각기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된 중계를 보면은 원주에서도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모두 예측 불허고, 충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시종 지사 아들과 상대편 윤진식 후보 사이에 무슨 폭행 시비도 있고 맞고소 이런 게 아주 터졌어요. 일종의 예. 돌발 사건이고, 지역 정서에서 선거 전날 그런 것은 대단히 악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팽팽한 것은 약간 의외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특히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 충청- 충북 같은 네. 경우에도 이게 중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당마다 충청권을 이번에 어떻게 이제 나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사항이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충청권에서 그 선거가 되게 보면 당장 5대 때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5대 때만 하더라도 3당 구도로 항상 치러졌습니다. 네. 다당 체제로 예. 아니면 3당 적어도 3당 체제로 치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이 이제 새누리당과 통합이 되면서 양당 구도 체제로 좀 선거를 치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선진당의 표심이 과연 그 합당된 새누리당 표심하고 연결해서 그 표심이 그대로 작용해서 상당히 그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안희정 지금 후보 외에는 지금 대전과 지금 충북 같은 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은 네. 이 세 곳이 만약에 새정치연합이 이것을 갖고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여야가 굉장히 관심 높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권성택 후보가 큰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네.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대전시장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긴 적이 아마 없었죠. 새정치연합이 현재 충청권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초박빙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세 쪽으로 이미 기운 상태고요. 예. 전체적으로 네 곳 모두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충청권은 지난 2012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아주 절대적인 이제 강세 지역으로 바뀐 바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충청권에서 강세를 이제 보인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총선, 대선 이런 거를 또 염두에 뒀을 때 상당히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제 변화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충청권,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 수도권 빅3 서울과 경기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천시장 선거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인천시장 선거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좀 앞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승패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부터 좀 유정복 그 후보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점을 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인천 같은 경우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13조라는 그 부채, 네. 부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무리 뭐 친박의 의무도 있지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이 인천시의 어떤 부채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인 그 현안 문제인 부채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 정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후보가 결국은 그 어떤 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그 부분 갖고 굉장히 앞으로 유정복 후보가 출마하면서 그것을 뭐 친박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과의 관계, 이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정복 후보가 그래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현안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후발주자지만은 현 시장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좀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마 그런 그 대통령의 관계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그리고 유정복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나 뭐 친박 이런 걸 떠나서 아마 그런 게 가장 이강훈 중요한 평론가님도. 포인트가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이를테면 사인 간에 지게 된 빚, 부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부채의 연원을 둘러싸고는 지난 4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사실 당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고 했는데 네. 취임 후에 6조가 더 늘어서 13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에 아주 힘센 사람과 특별히 가까우면 그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도움을 받고 야당의 후보가 되면은 그게 빡빡하게 돌아간다면 그거야말로 나라 시스템이 엉망인 거죠. 무슨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설령 인천시의 과다한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도 그 국민들의 혈세, 나라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아 그래? 애썼는데 내가 좀 편의를 봐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한 3, 40년 전에 막걸리 선거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통했을 논리일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인천도 뭐 출구조사나 사전 여론조사 상당히 엇나가는 초경합인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있을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예전부터 털을 잡고 노동운동하고 뭐 변호사하고 국회의원 지낸 곳이 계양구와 서구 쪽입니다. 또 인천은 바다 쪽은 약간 여성향인 반면에 인천의 북부, 계양구, 서구 이쪽은 야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쪽 지역 아직 개표율이 좀 타 지역에 비해서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쯤 더 상황을 두고 보아서 고르게 개표율이 지난 뒤에 판세를 가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승부를 떠나서 유정복 후보를 만약에 인천 시민이 택한다면 우리 이 잘못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천시의 재정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풍을 부르자. 적어도 그 이전에 송 후보가 지난 4년 전에 당선될 때도 안상수 시장이라는 꽤 강력한 사람을 부채 문제로 이겼거든요.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인천시의 부채는 무슨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크게 줄거나 그럴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뭐 시스템적으로 뭐 사회가 그렇게 뭐 어떤 뭐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이것이 뭐 예산이 뭐 더 지원이 되고 덜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물론 당연히 안 돼야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은 안상수 그렇게 따지면 안상수 시장 시절에 있던 부채를 다 좀 잘 해결하라고 사실 또 새로운 시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뽑았는데 그 시장 그 이후에 부채를 더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뭐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사회 시스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권자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죠. 10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직인 송영길 시장이 의외로 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측근 비리가 많은 심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봐요. 예. 그 비리 액수도 적지 않았을 뿐더러 네. 아직도 민주정부 야당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심정적 충격이 컸을 겁니다. 제대로 해명된 바도 없고요. 저 인천시장 선거는 지금 개표율이 한 30% 정도 좀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네.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요. 인천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추이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나요? 어떻게 좀 분석이 됩니까? 추이에 있어서는 송영길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우세에 있었죠. 네. 우세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의회의 그 결과 여론조사 공표 이제 금지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도 내부적으로는 좀 조사를 계속 하셨죠? 그거는 뭐 그 방송 3사에서는 출구조사 말고도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네. 예측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뭐 좀 뒤바뀐 게 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크게 뒤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초박빙으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네. 지금 보니까 30% 정도 개표면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판세가 뒤집기에는 지금 차이가 한 5, 6% 정도 나고 있거든요. 예. 네. 이 판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아마도 아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확정이 아니라 확실시인데 예. 안희정 지사는 개표가 50% 넘은 상태에서 한 6% 정도 앞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개표가 30%대이긴 하지만 이 정도 차이면 아마 뒤집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수도권 지역, 이 서울, 예. 인천, 경기가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을 모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인천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에 기존에 이 자치단체장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송영길 후보가 패하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프긴 할 것 같아요. 자, 유정복 후보가 지금 생각보다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셨습니다. 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 강원 지역 한번 살펴보죠. 강원 네. 지역 보면은 지금 여전히 접전을 네, 보이고 네. 있어요. 강원도 이 수도권, 충청과 함께 강원 지역도
상당히 초박빙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 지역? 네,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다 지금 새누리당으로 돼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문순 전 이제 지사에 대한 평가는 또 이제 달랐었습니다. 그 도지사로 이제 그 취임 중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제 평가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여론조사 뭐 쭉 진행됐던 거 보면은 상당히 뭐 이번에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그 개표 뭐 시작되면서는 뭐 줄곧 이제 좀 일정한 격차로 이제 뒤지다가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다시 뒤집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여서 현재 뭐 초박빙으로 이제 판단이 뭐 되고 있는데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끝까지 뭐 가봐야 뭐 판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당초 초반에 그 개표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당초 그 출구조사 거기서 이제 접전으로 이제 뭐 분류가 됐었는데 아마 그 방향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지난 대선 그 지지율을 조금 약간 좀 평가를 하면은 그 지난 대선 때는 사실 그 박근혜 후보가 61.97%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37.59%에 한 25% 차이 났습니다. 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비교적으로 상당히 그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들이 상당히 그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또 분석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강원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표율이 56.7%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야 두 후보가 지금 48.9%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끝까지 네. 좀 더 지켜봐야 여기는 되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개표가 한 99% 이상 돼야 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충북이랑 강원은 지금 그 초반에는 좀 한쪽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지금 중반에 그 충북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완전히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0% 개표 상태에서 갔다는 거는 100% 해봐야 뭐 밤을 새서 예. 아직까지 가봐야 되는 아마 상황이요. 몇 시 정도? 5-6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면은 지금 9대 8, 8대 9, 예, 뭐 계속 계속 지금 뭐 엎치락뒤 왔다 락할 갔다 것 하고 있어요. 같거든요. 네. 충북하고 강원이 뭐 계속 이제 수시로 네. 바뀐다고 하면은 예. 이러면은 지금 이번 6.4 지방선거의 그 승패 예. 이게 끝까지 지금 유동적인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당장 이제 오늘 아침 그 이제 신문들 나와야 될 텐데 신문들이 그 네. 제목을 아마 뭐로 뽑아야 될지 아마 지금 마감 시간 지금 예. 지나시졌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고민들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4년 전인 2010년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참사를 입었죠. 네. 여론조사 기관들의 무덤이란 얘기도 들었고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조금 뭐 그런 정도의 착오가 아니고 아예 당락이 완전히 틀리고 그래서 그때 자기들도 반성을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KT 집전화번호부의 의존도가 너무 컸던 나머지 휴대전화 이런 걸 못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상당 부분 특히 지금 충북, 강원 이런 데서는 계속 보여왔던 여론조사 흐름과는 상당히 달랐고 더 놀라운 것은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대면조사고 그 샘플도 16만 명이나 되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네.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대고 묻는 거니까 물론 정치의식과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과는 약간 다른 점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실제 막상 뚜껑을 까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물음표를 남기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그 이미 당선이 확정된 지역들도 있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 제주지사 당선이 됐습니다. 60.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선인의 양력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3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 보겠습니다. 부산 중구청장 새누리당 김은숙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자, 서구청장에는 새누리당 박흑재 후보, 기장군수 선거에는 무소속 오규석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보시겠습니다. 중구청장에는 새누리당 윤순영 후보, 동구청장에는
새누리당 강대식 후보가, 북구청장에는 새누리당의 백왕식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광주 동구청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희영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산구청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영배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의 당선입니다. 남구청장에 새누리당의 서동욱 후보가 60.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재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여주시장에는 새누리당 원경희 후보, 포천시장에는 새누리당 서장원 후보, 양평군수에는 새누리당 김선교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경기 가평군수에는 무소속 김성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강원 지역입니다. 삼척시장 선거에는 무소속 김양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고성군수 선거 새누리당 윤승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양군수에는 새누리당 김진아 후보, 화천군수에는 새누리당 최문순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강원 양구군수에 새누리당 전창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충북 음성군수 선거 새누리당 이필용 선거가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 충남 보시겠습니다. 천안시장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본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금산군수에는 새누리당의 박동철 후보, 계룡시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용목 후보가, 청양군수에는 무소속 이석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충남 예산군수 선거 새누리당의 황선봉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진안군수 무소속 후보 이항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무주군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정수 후보, 장수군수에는 무소속 후보 최용득 후보, 순창군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석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남 구례군수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서기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진군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진원 후보, 영암군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평 후보, 역시 무안군수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철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북입니다. 포항시장 새누리당 이강덕 후보, 울릉군수 새누리당 최수일 후보, 김천시장에 새누리당 박보생 후보가, 영천시장에는 새누리당 김영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경북 예천군수 선거 새누리당 이현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산시장 선거에는 새누리당 최영조 후보, 성주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김한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군위군수 선거에는 무소속 김영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의성군수에서는 새누리당 김주수 후보가, 청송군수 무소속 한동수 후보, 영양군수 새누리당 권영택 후보, 영덕군수 새누리당 이희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하학열 후보, 창녕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김충식 후보, 남해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박영일 후보, 함양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임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산청군수 새누리당 허기도 후보, 거창군수 새누리당의 이흥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경북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김관영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79.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3선에 성공했습니다. 양력을 보시겠는데요. 영남대 행정학 석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이고 전 구미시장 역임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선거 전에 각오를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봤는데요. 경상도 700년 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적어놨습니다. 네, 지금 뭐 각 지역 보면 이제 당선인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반면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듯이 저희가 이제 관심을 끌었었던 경기도와 인천 지역 아직도 좀 개표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도 지역 접전이 펼쳐져 있고 역시 강원도 역시 지금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세월호 참사 전국이었는데 자, 예상보다는 저 정도면은 그 새누리당이 좀 선전을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뭐 정부의 뭐 엄청난 그 책임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집권 여당이 뭐 저 정도 하면은 뭐 상당히 뭐 선방을 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런 해석은 뭐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만약에 8대9 정도라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그 여당이 지금 이제 패배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새누리당은 뭐 크게 흔들릴 거로 예상이 이제 됩니다.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이제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했던 건 이번에도 다시 박근혜 마케팅이었었습니다. 네. 읍소 전략으로 막판에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읍소 전략으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그렇게 나섰는데 그게 물론 이제 영남권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효과를 뭐 거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대 버팀목인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했는데도 야당한테 승리를 만약에 이제 신승이라 하더라도 그걸 안겨주는 결과가 됐다 했을 때 아마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한계 아마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는 이런 전국의 과정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8대9로 갔을 때 그렇게 끝이 났을 때 그때는 여권 전체가 아마 상당히 좀 이제 술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박근혜 마케팅을 했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선거 전까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굉장히 새누리당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번 6.4 지방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다들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어쨌든 새정치연합에서 들고 나온 게 결국은 세월호 참사 심판을 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심판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먹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8대9냐 뭐 9대8이냐 또 중요하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경기, 대전 그리고 부산 이 세 곳의 어떤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지금 부산, 경기, 대전의 승패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이제 뭐 이 승패 관계없이 여러 가지 뭐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적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제개혁 3개 문제 이런 것들 다 추진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만약 부산, 경기, 대전에서 이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한 곳이라도 지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고수했던 국정 수행 방향 또는 국정 수행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오지 않겠나. 또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9면 이기고 9대8이면 지고 그 한 자릿수 산술적으로 누가 반을 넘겼느냐는 승패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와 제주 또는 서울시와 세종시 그분들에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단순 비교는 아니죠. 지금 17개 중에 하나씩은 맞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상 정치적 비중이나 그런 거 굉장히 다르니까요. 9대8이면 어디가 희, 비 이럴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대단히 큰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세월호 사태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렀고 정부 여당은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적폐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이전 정권들에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전신들의 그 정권에서 생긴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 그 세월호 참사와 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을 생각하면 저는 여당은 의외의 소득 내지는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사태는 사실 이념이나 진영과는 사실 무관한 거죠. 보수건
개혁적이건 또는 수구적인 생각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생존과 안전의 문제는 그 앞에서는 이념 그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네. 이게 기존의 진영 논리로 치환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영남 지역 감정, 지역 패권주의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한 거죠. 부산, 대구, 물론 뭐 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어쨌거나 버텨내고 새누리당은 수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할 것, 바뀌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거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글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최종 집계가 나오고 정당별 득표율, 지역별 득표율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되고 나면 마치 컵에 앙금이 가라앉고 나면 투명하게 보이듯이 그런 시간적 여유를 거친 뒤에 리딩, 이번 선거 결과와 표심의 의미를 차차히 잘 읽어내겠지만 네. 적어도 변화에 대한 욕구 그런 건 명백하고 그 대신 야당은 주어졌던 정치 환경과 선거 환경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미흡했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시간 되네. 네. 뭐 8대 9로 끝나든 9대 8로 끝나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의 전환은 뭐 피할 수 없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초접전 전체적으로 아주 그 팽팽한 그런 이제 선거가 이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동안은 뭐 정부 여당이 뭐 일방적으로 이제 국정이나 정국을 끌고 갔고 야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고 항상 끌려다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어떤 팽팽한 어떤 그 균형의 지점에 이제 위치하게 됐다. 그래서 이전처럼 아마 정부라든가 그 청와대나 어떤 그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는 이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까지의 국정기조로부터 대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국정 어떤 쇄신의 길 아마 이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개표 방송 분석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